시대 유감. 안녕하세요. 시대 유감 진행하는 다혜입니다. 벌써 2025년 마지막 달인데요. 청취자분들은 한 해를 어떻게 돌아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번 녹음은 우연님의 휴가로 두리님과 새로운 분을 저희가 또 초대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두리님? 오늘 12월 9일이요. 네. 저 이제 12월, 이제 벌써 1년하고도 또 일주일 네. 정도가 지났네요. 이제 저희가 12월 3일, 지난해 12월 3일을 결코 잊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던, 지금 얘기해도 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내란 이후 1년, 우리 좀 어떻게 지내고 있나,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오늘 모신 분은 두리님과 키구님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이 두 분을 모신 이유는 두리님은 제가 알기로 제 주변에서 집회를 가장 많이 나가신 분이에요. 근데 두리님이 추천하기를 저보다 더 많이 나간 분이 있다라고 해서 모신 분이 희구님이거든요. 두 분 간단히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희구이고요. 30대 중반이고 드라마 기획 PD로 이야기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두리입니다. 저도 30대 중반이고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리님은 이제 익숙하신 분들이 좀 계시겠죠? 그래도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을 모신 거는 이제 내란 이후에 그리고 이 광장을 특히 이렇게 자주 나가신 분들에게 지난 1년은 좀 어떠셨어요? 라고 좀 묻고 싶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예요. 우리 그날로 다시 일단 돌아가 본다면 아직 너무 생생하죠. 사실 1년 지났다는 게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어떠셨어요? 그 12월 3일 밤 10시 넘어서였죠. 그 계엄령 선포 속보를 들었을 때 뭘 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즈음에 이제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을 읽었었는데 그 소설을 읽으면서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추악할 수가 있고 그렇게 숭고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정말 이 과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이제 자기 전에 트위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엄이 이제 선포됐다는 얘기를 이렇게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짠가?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유튜브로 생방송을 보면서 너무 이게 현실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지나온 사람들의 피로 쓰여진 민주주의에서 이제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2024년에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지금 가능한가? 맞죠. 너무 믿기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국회에서도 계엄 해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다시 이게 또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거의 새벽 4시, 5시쯤에 잠을 잤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저는 집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었어요. 집이 좀 국회랑 가까우신 쪽이신가 봐요? 저는 DMC 쪽이었었는데 네. 그때 헬기 소리를 듣는데 이게 진짜구나라는 게 실감이 났었고, 그리고 생방송으로 보면서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국회로 달려가셨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너무 수치심이 들었어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내가 날려나가지 못하고 있어서. 네. 사실은 이제 소년이 온다를 보면서 정말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그때는 저 스스로가 그래도 나는 좀 떳떳하게 나에게 내가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게 며칠 뒤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저는 그때 사실은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생방송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너무 좀 무서웠고 그리고 수치심도 들었고 약간 빚을 졌다 시민분들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정말 사실 그 당일날 나가서 몸으로 막아주신 분들에게 사실 모두가 계속 다 n분의 1의 빚을 계속 다 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두리님은 그날 당일 혹시 근무셨나요? 저는 집에서 강철부대 W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속보로 계엄이라는 자막이 떠서 이게 뭐지? 하고서 이상하니까 트위터에 검색을 해봤는데 진짜더라고요. 근데 마침 부서 메신저방에 긴급 공지가 왔거든요. 기술 부서에서는 사이트랑 앱이 터질까봐 좀 불안해서 부서원들 모두 밤새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두리님이 사실 이제 저희 언론사에 근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날도 원래는 오전조랑 오후조로 나눠서 데뷔 계획까지 세웠는데 다행히 계엄이 해제가 돼서 새벽 6시에 오전조, 오후조로 안 나와도 되고 정상 출근해도 된다는 전체 문자가 와서 출근했습니다. 저도 그 두 분처럼 계엄이 2024년에 등장할 수 있는 말인가? 라는 그 놀라움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들은 말이지만 요즘에는 이제 변호사 되기 위해서 변시 시험을 볼 때도 계엄법은 아예 공부를 안 한대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쓰임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냥 공부 안 하고 아예 시험 범위가 아닌 거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 이후에 계엄법이 갑자기 사람들이 막 다 읽게 되는 그런 좀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 이 녹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했지만 두리님이 그 제가 아는 그 내란 국면에서 집회를 되게 열심히 나가시고 그 되게 집회 스탠드 들고 응원봉 없다고 스탠드 들고 가지고 되게 아무튼 열심히 정말 그 광장을 지키셨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어때요? 두리님의 집회 경험이 좀 궁금해요. 저는 좀 희구님에 비해서 집회에 나갔다고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 저에게 탄핵 집회가 좀 의미가 있었던 건 제 인생 첫 집회였기 때문이에요. 네.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좀 완벽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투철한 정신이 있어야지만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여태 나가지 못했어요. 근데 한창 유튜브 라이브 같은 걸 보면 한 명이라도 더 모여 있어서 머릿수를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남태령이긴 하지만 희구님이 더 많은 히스토리를 가지고 계실 것 같으니까 저는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탄핵안 가결 당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버스가 여의도를 무정차한다고 해서 그냥 중간에 내렸는데 거기가 마포대교였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내려서 걸어서 여의도를 갈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인데 같이 걸어가는 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용기가 되던가요? 그쵸. 다들 그냥 화가 나서 다들 힘차서 분노의 걸음 그 가결되었습니다 하자마자 다들 막 부둥켜 안고 뛰고 하는데 그때 소녀시대 노래 중에 다시 만난 세계가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이돌 노래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소녀시대 밤한새가 나오자마자 너무 벅차오르더라고요. 네. 그렇게 끝내주게 콘서트까지 즐기고 사실상 그 이후에는 콘서트처럼 그쵸. 축제의 장이 돼버렸죠. 네. 제가 집회 나가면서 좀 부족한데 나가도 괜찮나? 하는 생각으로 나갔었던 거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집회가 어색하신 분들도 많아서 제가 그분들을 좀 끌고 광장에 나갔던 것 같아요. 희구님 얘기도 궁금해요. 이런 두리님이 추천하신 희구님은 집회를 얼마나 나가셨는지, 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집회는 어떤 거였는지. 저는 사실 그 12월 5일인가 6일부터 계속 나갔어요. 계속 나갈 수 있는 시위들은 다 나갔고 거의 이제 월요일 날은 다들 쉬고 이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계속 시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것들은 다 갔었고요. 그 대신에 저의 30대 체력과 맞교환을 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일하면서 퇴근하고 곧바로 나가가지고 가서 앉아서 패드로 일을 하면서도 시위하고 이제 체력이 좀 안 돼서 계속 링거를 맞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사실 남태령이고요. 1차 때도 2차 때도 다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제 한강진 때도 그렇게 3개 정도가 기억에 남는데 그중에서 이제 1차 남태령 때는 그때가 아마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저녁에서 이제 광화문 시위 끝나고 집에 와서 너무 추우니까 몸을 녹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트위터에서 남태령에 지금 농민분들이 트랙터를 타고 올라오셨는데 경찰이 막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가둬져 있다. 그분들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사실 몸이 너무 그때 추워가지고 몸을 녹이고 그러느냐고 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때. 그래서 나가지를 못하고 이제 생방송 진행을 하고 있어서 유튜브로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유튜브로 새벽까지 보는데 3시, 4시쯤에 이제 사람들이 추워가지고 다들 이제 조금씩 가고 그런 때였는데 이제 경찰들 다시 또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때 이 순간에 내가 안 가면 또 이제 계엄 때처럼
또 수치심이 들겠구나. 내가 부끄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 머리수 하나라도 채우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저는 영화 촬영 뭐 스텝을 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 정도 추위쯤이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막 어그를 신고 다 껴입고 이제 나갔는데 근데 그거는 오산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시위가 사실 가만히 앉아서 이제 구호를 외치고 이러는 거라서 맞죠. 움직이고 막 네, 이러면서. 그래서 뼈까지 춥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동짓날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3시나 4시쯤 그 사이에 택시를 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사당이랑 남태령 중간쯤에 이제 택시가 멈췄고 그 이후로는 계속 경찰이 차벽을 막고 있어가지고 혼자서 이제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무섭더라고요, 사실. 어둡고. 네, 그 경찰들이 쭉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자꾸 언급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 소년이 온다에서 있던 그 인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안 좋았던 상황에서도 기꺼이 본인을 목숨을 걸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좀 그래도 들어가야겠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남태령 갔는데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웠고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많아서 여기 좀 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는데 너무 추웠고 너무 이제 경찰들도 많이 있고 무서운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시위 중에서 정말 이상향적인 그런 굉장히 생각이 평화로웠다고 네, 또 네,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쵸? 네. 이제 막 다 옆 사람들 다 추워가지고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막 춤도 추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네, 막 케이팝 노래에 맞춰가지고 춤추고 구호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 옆자리 분도 20대로 모였는데 막 너무 추워가지고 힘들어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씩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줬어요. 저는 이제 따뜻한 물 드리고 다른 분은 뭐 담요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진짜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밤을 같이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뭐 지원 물품들도 들어오고 네. 남반버스도 오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웃긴 게 웃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위에서 누군가가 이제 앞에 연단에서 서로 이제 발언을 하잖아요. 시위. 네. 근데 그걸 하는데 주위에서 이제 같이 시위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같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자조 섞인 그런 웃긴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이러면서 같이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 약간 들으면서 울컥하기도 했는데 그게 진짜 사실 우리한테 남은 것 같아요. 그렇게 왜냐면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더 파편화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얼굴 맞대고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서 인사하는 경험도 이제 사실 거의 없고 우리가 어쩌다 뭐 SNS, 핸드폰 뭐 이런 소통이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게 심지어 이제 AI까지 나왔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모르는 이들에게 선뜻 호의를 베풀고 이런 경험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 광장이 남긴 되게 소중한 자산 중에 하나가 정말 낯선 사람들끼리도 우리 같이 이렇게 얼굴 맞대고 얘기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서 서로 어떤 그 따뜻한 교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 그게 되게 민주주의에 이루는 되게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쌓였다는 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물론 이 계엄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되게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네. 진짜 그때 뭐 본인이 이제 윤석열을 찍었다, 그래서 후회한다 라고 이제 말을 하던 남성 분이 계셨었고 그리고 이제 농민의 딸이라고 부르셨던 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케이팝 뭐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그 하나하나가 같이 모여가지고 누가 좀 추운 것 같으면은 저기 남반부스 들어가서 좀 있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유대를 하고 기운나게 이제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진짜 좋았고요. 저도 그게 민주주의구나 이게 이상향이구나
제가 듣기로는 희구님이 사실 이렇게 그냥 계속 참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비상행동의 그 자원활동도 하셨다고 네네. 들었어요. 네. 좀 근데 그게 계속 두 분이 얘기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거랑 실천하는 것도 되게 다른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실천하시는 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원활동은 어쩌다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3월 중순에부터 자원봉사를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사실은 이제 2월쯤부터 시위에 사람들이 적게 오기 시작했어요. 다들 이제 뭐 지치기 결정도 시작하고. 된 것 같고 네네네. 겨울도 좀 지났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적어지고 저도 어느 정도 좀 지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인스타에 저를 그때 언팔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너무 가는 거 아니야? 막 약간 네. 많이 올려서. 저는 사실 이제 매일 그렇게 시위를 갈 때마다 인증샷을 찍어서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린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계속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 네. 그리고 당신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계속 좀 올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좀 올렸었는데, 근데 저도 이제 시위를 거의 혼자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비상행동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한다.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를 하면 좀 그래도 여럿이서 모이니까 네.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원봉사를 신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 신청을 하고 너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시위에 같이 사람들과 있는 것도 이제 좋지만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제 시위대들을 이제 저희가 동선이나 네.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드리거나 이런 일들을 했는데 원래는 조금 자원봉사도 조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쪽으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조금 더 기운도 복돋아진 것 같아요. 같이 이제 시위 오시는 분들 중에서 막 윤석열 탄핵 쿠키를 주신 분이 계세요. 네네네. 그냥 제가 이제 막 사람들 동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수줍게 오셔가지고 아 고생 많으세요 이러면서 쿠키를 주셨는데 윤석열 탄핵이라고 써있는 쿠키인 거예요. 너무 빵 터지고 기분도 좋고 감사하고 맞아요. 그런 이제 다른 시민분들도 저희를 응원을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 좀 따뜻했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막 유은 어게인 집회 막 이렇게 됐지만 계속 태극기 부대라고 소위 불리는 그런 집회 하시는 어르신들은 계속 계셨고 실제로 몇 번 보도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사실 태극기 부대에 이제 같이 이제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진짜 본인의 신념과 사실 살아오신 배경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외로워서 사람 만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들이 막 보도로 몇 번 드러나기도 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우리가 이 광장 이후를 생각할 때 우리랑 언뜻 보면 다른 것처럼 보이거나 우리랑 되게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돼 있는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거기랑 또 연결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게 무조건 그냥 비난하거나 우리 상종하지 말자 약간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이제 이분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사고가 사실은 뭔가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의 일상과는 상관이 없는 어떤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이 맞아요. 이제 생기기 때문에 혐오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 존재랑 정말 몇 시간만 대화를 해봐도 다르죠. 네. 그 존재에 대해서 이방인이다, 저 사람이 나를 해칠 거다, 나의 돈을, 나의 파이를 빼앗아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냥 진짜 존재하는구나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 시위를 통해서 제가 이제 만나지 못할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제 일상에서 만나지 못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배달 라이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트랜스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제 일상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접점이 없는 분들을 그 공간에서 만났고 같이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투쟁도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들 그리고 왜 저는 사실 젠더에 관련해서 좀 많이 궁금해서 책들도 이제 뭐 찾아보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계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존재하지 않냐. 음. 근데 진짜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네. 사실 뭐 저도 제가 젠더에 대해서 요즘에는 많은 말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쉽사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저의 경우에는 근데 그분이 거기 존재하고 그분이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그건 맞는 게 아닌가? 네. 네. 맞아요. 그 얼마 전에 토끼풀이라는 학생 네. 언론에서 그 윤어게인 이제 집회에 나가고 그걸 이제 주장하는 학생 또 다른 누군가 이제 사실 직접 그 대화를 한 3시간 넘게 3시간 동안. 예, 하면서 내란이고 잘못된 일이구나라는 걸 이제 같이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기사를 보고 그냥 그게 민주주의의 한 단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희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쨌든 얼굴 맞대고 얘기하는 게 되게 소중한 네. 약간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집회가 또 다양한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승전 윤한테 감사해야 되나?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계속 사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민주주의라는 단어인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새삼 이게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 거였구나를 깨닫게 된 계기가 이제 그 내란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뭐 윤석열 탄핵됐어.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지금 열심히 수사받고 있어. 기소도 어차피 되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저는 이 전후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대단히 나아지거나 뭔가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 아까 두 분이 나누신 경험들이 이제 무화됐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 광장에서 우리가 얻었던 되게 소중한 경험들 그리고 광장에서 드러난 목소리들 그런 것들이 사실 이 여의도로 가는 길 어딘가에 되게 병목현상처럼 막혀있다는 답답함이 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내내 사실은 저는 윤석열, 김건희는 이제 이미 알 바 아니고 왜 이 광장의 목소리가 이 조금 더 이 제도권 안으로 이 제도화되는 방향으로 들어오지 못할까에 대한 약간의 답답함과 약간의 분노와 약간의 슬픔과 약간 이런 거를 가지고 사실 살긴 했어요. 근데 두 분은 그래서 저는 아직도 사실 광장이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의 숙제도 사실 계속 남아있는 거고 이 광장에서 모였던 이 열망을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단계가 아닐까? 그런 고민을 좀 저는 하고 있지만 뭐 실천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진 않지만요. 근데 두리님은 어떠세요? 이 광장 이후에 이 1년을 또 이제 좀 돌이켜 보시면 어떻게 좀 우리가 광장에서 두리님이 생각하셨던 우리나라의 모습과 그게 또 얼마나 좀 달성되고 있다고 느끼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 광장에 있을 때는 안전함을 느꼈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그냥 내가 뭐 페미니스트라고 밝히면은 현실에서는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 뭐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 하고 광장에서 외치면 다들 와 하고 환호를 해줬거든요. 응원해주고 그렇게 본인의 정체성을 털어놓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고 음식도 나누고 그런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근데 탄핵되고 나서는 좀 공동 목표가 좀 사라져서 그런지 이전과는 다르게 다시 싸우자 모드가 된 것 같아서 사람들끼리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도 저를 포함해서 저랑 희구님 포함해서 광장을 그때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면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졌을 거라고 맞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광장이 되고 그런 작은 광장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가 다시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물론 내란에 가담한 동조자들 그런 분들을 처벌하는 게 제일 급선무긴 할 텐데 그 광장의 시민들은 이미 성숙한데 정치권이랑 법조계는 변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인 것 같습니다. 희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사실은 권영구 네. 이제 후보님 대선에 나와가지고 저희가 광장에서 외쳤던 것을 이제 공약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심지어 20대 여성은 이준석을 더 뽑았다. 네, 그쵸. 그런 걸 보면서 조금 맨 처음엔 좌절을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좌절을 하긴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어낸 다음에 저는 두리님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많이 바뀌었다. 우리가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도 계속 관련해가지고 시위나 아니면은 그런 단체들에 조금이라도 소액이라도 기부를 하는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시위에 참여했던 분들도 그게 뻗어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명맥이 끊길 것 같았던 단체분들이 말씀을 하시기에는 새로운 신규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정치는 복잡하잖아요. 네. 복잡하고 그게 움직이기에는 쉽지가 않고 너무나도 많은 이율 배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느리게 바뀌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 세대가 조금 더 나이 들어서 정치 쪽으로 들어가면은 더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도 차근법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만으로도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법안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여기서 들어가면은 말씀하신 이 광장에서 깨닫고 이제 변화하고 열망했던 것들이 뭔가 제도화의 단계로 들어가기를 바란다고 치면 네. 두 분이 바라시는 꼭 제정됐으면 좋겠는 법 1, 2, 3위를 꼽아주실 수 있나요? 저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금지법 이유는요? 너무 사실은 이것도 지금 원래는 북한이 주적으로 됐다가 네. 지금 북한이 싸울 생각이 없어지니까 이게 다 현중으로 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여기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2세 분들에게 혐오 관련해가지고는 시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맞죠. 근데 그게 너무 창피해요, 저는. 창피하고 지금 2025년에 이런 혐오가 잘못하면은 저는 이게 나치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건 파시즘으로 네. 가는 네. 거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게 법안으로 가야 이거를 저희 다른 사람들이 이게 잘못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2위, 3위는 비슷한데요. 네. 2위는 일단 주 4일 근무제와 포괄 임금제 폐지. 네. 그러니까 저는 시위 이후에 이렇게 바뀐 우리 시민들이 다 조금씩 모여가지고 서로의 이제 삶에 대한,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또는 정치에 대한, 이런 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지금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 노동의 시간을 좀 줄여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그리고 없어져가는 이 도서관이라든지, 우리가 공공물 시설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님은 어떠세요? 저 그냥 1, 2, 3위 순위로 그냥 얘기할게요. 네. 1위 혐오 표현 방지법, 2위 차별금지법, 3위 비동의 강간법인데요. 차별금지법과 혐오 표현 방지법은 뭐가 다른가요? 저도 이게 차별금지법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찾아보니까 이게 차별금지법은 고용이나 교육, 재화, 용역 같은 그런 구체적인 영역에서 차별을 막는 법이라서 범위가 좀 좁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희구님이 언급해주신 것처럼 중국인 혐오를 막으려면은 혐오 표현 방지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언급을 하시는 혐오 표현 방지법과 네. 차별금지법이 모두 필요하다. 네, 맞아요. 통합이 된다면 좋지만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보면은 일단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작은 부분부터 실천 가능한 작은 부분부터 먼저 하기 위해서 1순위로 그걸 뽑았고요. 그 3위는 비동의 강간법인데 이게 제 마음속 1순위예요. 근데 한국 사회 아시잖아요. 그래서 차근법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3순위로 두었어요. 이게 사실 민주주의의 또 베이스가 사실 표현의 자유여가지고 뭘 혐오 표현으로 규정할 것을 그걸 막는가 이게 그거는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금 쉽진 않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어떤 이 취지가 당연히 이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다원성이 되게 중요한 사회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냥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중국 분들도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땐 지적을 하고 논의를 해볼 수는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어떤 제도 마련이 필요할 정도로 부작용이 일어나는 일이 있으면은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은 사실상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내란 이후 1년에 대해서 되게 길게 이 제도까지 우리가 비록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네. 국회의원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법 좀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도 해봤는데 일상은 좀 어떠세요? 내란 이후 내 일상에 일어난 변화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각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탄핵 집회 이후로 달라진 게 있다면 확실히 전보다 시민사회 활동의 문턱이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중요하다. 네. 예전엔 내가 완벽한 사람이어야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됐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고 한창 그 시기에는 제가 정치 부트캠프도 참여하고 집회 나가서 깃발 흔들고 시민단체 회의 참여하고 신문 발행이랑 배포도 도왔었는데요. 근데 좀 부끄럽지만 요즘은 제 일상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제 에너지가 다시 채워지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다시 달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일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SNS에 좀 부적절한 글을 보면 옛날에는 피곤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요즘은 인용으로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 근거 자료를 찾아줘요. 네, 되게 소중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참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몇 가지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현생 살면서 같이 하려니까 좀 진도가 안 나가긴 하는데 제가 가진 IT 기술로 좀 어떻게 쉽게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하면서 웹사이트 만들고 있는데 디자인이랑 기획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 프로젝트가 공개되면 꼭 저희 네. 히든유감에서 가장 먼저 공개해 주시는 걸로. 좋습니다. 네. 희구님은 어떠세요? 저도 두리님과 비슷한데요. 이제 일상으로 오게 되면서 그 광장에서 있었던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여러 투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고진수, 세종업체 고진수 지부장님이 오늘로 아마 300일째일 거예요, 고목농성. 이제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홈플러스 노조, 아니면 전장현, 이제 출근길 시위라든지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이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두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참여를 하는 게 사실은 많은 품도 들고 맞죠. 그리고 이제 혐오 세력이랑 마주 보일 때 그 긴장도가 커요. 전장에는 특히 그렇죠, 네, 사실. 네, 부딪힐 때.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의 번아웃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현장에서 만난 어떤 활동가 분이 저한테 엠네스티에서 변화를 일으키며 휩쓸리지 않은 서퍼대기라는 책자를 추천해서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활동을 자기 이제 일을 하고 그다음에 활동을 하면서 조금 번아웃이 오는 그런 존재들에게 읽히면 좋은 책자인데 제가 잠깐 이거 이야기 여기 책자에 있는 구절을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행복과 액티비즘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정하게 대하는 만큼 자신에게도 다정해져 보세요. 여러분에겐 그럴 자격이 있어요. 라고 있어요. 이거 되게 시대 유감의 정신과 너무 잘 맞는 구절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요거 PDF로 다운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네네. 있죠. 엠네스티 홈페이지에서 네,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을 잃지 않는 선에서 이제 계속 지속 가능한 그런 연대를 가져가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2차 남태령 때 이제 거기에 현장에서 만나게 된 분들과 함께 책 모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10번 정도의 만남을 저희가 가졌고 그럼 한 달에 한 번꼴로 만나시는 건 거죠? 저희는 격주에 한 번. 격주에 한 번? 오, 엄청 성실한 책 모임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책 모임을 가지게 되면서 사실은 저희가 시위 나갔을 때 저도 두리님이 들었던 것처럼 저도 빨갱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자본론을 읽은 적도 없는데 내가 빨갱이? 내가 감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패션 빨갱이가 될 순 없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모임이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자본론 읽어보신 분 있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와, 네. 그래서 그 한 분이 그럼 자본론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책 스터디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자본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진짜 빨갱이가 되어보자. 야, 이거 좀 그런가요? 아니야. 단어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론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제로부터 시작하는 자본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일본 작가분이 지으신 책인데
그 책을 읽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동시대에 살아가면서 많이 내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내가 그 잉여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이 샥집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느끼는, 이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번아웃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게 사실은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소외가 되어가지고 느끼는 거라는 거를, 그 공포와 그런 것들이라는 거를 느꼈고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자본주의에 쩔여져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다 이 신자유주의 네. 안에 딱 맞춰서 성장한 시기여서 네, 저희가,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자본론을 가볍게 읽고, 그 다음에는 이제 커먼즈를 다루는 책을 읽었어요. 이제 커먼즈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러니까 어번던트, 우리의 재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공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이나 아니면 자연이나 이런 공간들 같은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와 비슷한 거를 다 커먼즈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 탈자본에서 가능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이 지금 너무 빽빽한 뭐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정말 기도덕적인 그런 행태에 대한 문제라든지 모든 게 거의 다 자본주의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페미니즘 관련해서도 저는 처음 알았던 게 자본주의를 돌아가게 만들려면은 노동자를 서포트 해줄 그 인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러려면은 4인 핵가족이라는 그 구조가 너무나도 필요하죠. 좋고 아내라는 존재가 내조를 계속 해줘야 되죠. 그게 딱 자본주의에 물려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굴러갔고 견고하게 정부에서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시선이 담긴 글을 봤는데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자본주의 100% 탓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삼고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자본주의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커먼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까 희구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혹시 페미니스트 관련해서 도대체 이 여성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갈려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애덤 스미스 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어요? 라는 책을 추천드립니다. 그거 제목 벌써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오늘 이제 좀 긴 시간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초과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이제 두 분 얘기 들어서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저는 사실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회 이슈에 되게 관심도 많았고 뭐 집회도 뭐 나가고 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모든 거에 이제 시니컬해지고 어차피 안 바뀔 건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해? 사실 이게 제가 부지불식간에 계속 저 안에 쌓인 그 냉소주의가 있거든요. 기자를 하면서 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너무 냉소적이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해서 아차 싶으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지나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나눠주신 것처럼 그리고 저도 사실 그 지난 1년 동안은 두리님이 옆에서 계속 집회를 나가시면서 변화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말씀하신 대로 그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은 사실 그 각자의 세계가 바뀌신 거잖아요. 지금 두 분이 나눠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를 또 한번 믿어봐야겠다 하면서 저 자기 반성하는 시간이었음을 좀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청취자분들은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 각자의 내란 이후 1년이 어땠는지도 저희 뭐 인스타나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좀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희 두 분 긴 시간 같이 이야기하고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